네, 그럼 이어서 AI와 법 세션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AI 대응 팀장님은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 개인정보 보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진행하면서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계신 인공지능 분야 법 전문가십니다. 오늘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 뭐 많이 안 오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제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법무법인 원에서 인공지능 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이유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2020년에 그 인공지능 대응팀을 이제 만들었고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어떤 이제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 이외에도 이제 기업으로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산업 분야와 관련된 법률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궁금한 AI와 법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고, 또 저희가 그 제페토 그 메타버스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제페토에 이제 저희 법무법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가 그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그 제페토에 있는 사무실을 통해서 무슨 수익을 얻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었지만 이제 거기 그 사무실 공간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턴들이 오거나 했을 때 거기서 환영식을 하기도 하고 또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인공지능 윤리와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어떤 기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뭐 사람과 똑같진 않지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사람의 뇌 사이에 상당히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인간의 뇌는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그 공룡을 배울 때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주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을 가진 것이 공룡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하게 되듯이 인공지능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공룡의 이미지를 학습을 하면 어떤 것이 공룡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의 뇌에서 어떤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것을 공룡으로 인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이 인식되고 그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사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그 미국의 그 콜로라도 그 주립 미술 대회에서 1등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한 작품인데 그 인공지능이 그린 걸로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말하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를 말하기도 하고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또 뭐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어떤 분위기의 음악 이런 걸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이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런 정도 예술 작품을 만들려면 훈련 받고 배우고 이런 과정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런 기술들을 요즘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약간 불안감 그리고 뭐 공포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은 뭘 하고 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의 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법률 쪽에서는 많이 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비슷해요. 뇌나 알고리즘의 구조들이. 그리고 또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인정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입니다. 자의식. 그러니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람한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불확실한 결과를 알면서 어떤 확실한 결과가 있더라도 또 그에 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파고 같은 경우도 뭐 가르쳐 주는 대로 바둑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둘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람처럼 어떤 욕구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 중에 또 중요한 게 감정인데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뭐 감정이라는 것도 뇌의 작용인 거기 때문에 뇌의 작용을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건 사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스스로가 감정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인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왜 인공지능 중에서도 굉장히 인간과 유사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격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인격이라는 거는 뭐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갖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고대에는 노예나 뭐 흑인이나 여성에 대해서는 그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이라는 개념도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보여드리고 있는 이 책이 인간의 법정이라는 책인데 이게 저희 이제 인공지능 팀에 있는 조광희 변호사님 쓰신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 그 이제 로봇이 인간을 살해해서 폐기 처분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인간 변호사가 이 로봇을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소설을 바탕으로 법정에선 인공지능이라는 토론회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뭐 철학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작권 뭐 로봇 쪽 계신 그 교수님들이 오셔서 토론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됐었던 기억이 있어서 요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률 쪽에서는 그 논의가 됐던 거는 이제 법률가들이니까 인공지능이 뭐 어떤 법률에 있어서 어떤 뭐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뭐 인공지능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렇게 주로 이제 책임에 관한 문제, 권리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기술은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추상적인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이게 실질적인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갈테크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데이터 3법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제 가명 정보로 만들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 데이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그 법률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문제가 이게 법에서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 무렵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무렵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알파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노동법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들하고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변호사들을 이겼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법률 영역에서만 조그맣게 이제 뉴스가 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었지만 법 쪽에서는 굉장히 신기했던 뉴스고요.
또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게 뭐 로톡과 관련된 건데 그 로톡은 사실 그 자체는 그냥 플랫폼이고 변호사 광고를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이제 싸웠던 사건이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어떤 그 플랫폼이나 뭐 어떤 리갈테크 산업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법률가들도 아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한 당면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리걸테크 분야에서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번역을 하거나 법률 문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판례를 서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 법률 문서를 정리해주거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계속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법률 문서도 번역하는데 한 1분 인공지능 이용해서 금방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법, 그다음에 윤리의 문제를 가장 이제 크게 이제 느끼게 해줬던 사건이 이루다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20대 여성 캐릭터가 이제 챗봇으로 이제 설정이 된 거죠. 챗봇의 이제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인격은 없지만 20대 여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잖아요. 출시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바로 그만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이 여성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적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성 비하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람에 대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비하나 성희롱적 발언이 당연시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루다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에 관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인공지능이 한 거니까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정보 문제였는데 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집했던 개인정보들이 이 대화 내용 속에 툭툭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의 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사용자들이 저 내 얘긴데 저 개인정보 뭐 침해고 그다음에 나한테 동의받은 적 없어 이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가 한 달 만에 문을 닫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도 받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의 뭐 출입국 관리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기업에다가 기술 개발을 맡겼는데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한 뭐 몇 천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출입국 관리법에 안면 정보나 이런 생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민간 기업에 넘겼지만 민간 기업에서 이것을 법무부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으로 완전히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원래 위탁을 할 때는 이것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징금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법조계에서는 좀 중요한 뉴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메타하고 구글이 과징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는 600억 정도, 구글이 600억, 그다음에 메타가 한 300억 정도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과징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된 거는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행태 정보라는 거는 사람의 개인 정보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관심이 뭔지, 그다음에 내 성향이 뭔지 이런 걸 분석해 갖고 나한테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 동의를 기본을 옵션을 동의로 해놓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놔두고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동의받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과징금 처벌을 받았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 EU에서는 이용자들이 저 서비스를 이용할 때 5단계를 거쳐서 이 내가 행태 정보에 동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징금 처분을 굉장히 세게 했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의 노동권 침해,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가 배민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라이더들이 이 주문 받을 때 가까운 데 있는데 가서 배달 받아 오려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건데 그 대기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주문 받아서 몇 분 걸리고 제대로 갖다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노동 통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노동권을 침해하는 이슈들이 있고 뭐 실제로 이제 그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노동권 통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면접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면접 요즘에 회사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면접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면접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나를 심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습하는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여성 직원들은 일찍 퇴사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여성들은 조기 퇴사할 수 있어라고 해서 여성을 적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서 굉장히 큰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에 인공지능 면접에 일단 공정성 확보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영국에서도 왜 그 코로나 때 시험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학점 막 예측 점수 줬더니 그 상위 잘 사는 아이들 다니는 그 학교에서는 막 되게 학점 높게 나오고 A 레벨 점수 예상 점수 높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고 이런 비명문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점수는 낮게 주고 그래서 한바탕 이제 막 시위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취소하기로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면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젠더 차별 문제도 항상 이제 제기가 되는데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전부 다 여성이잖아요. 대부분 여성 목소리고 젊은 여성의 목소리고 굉장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또는 챗봇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희롱적 발언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에 대한 대상화,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비하나 혐오가 그냥 우리 사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젠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할 때도 여전히 많은 문제는 있지만 최근에 좀 재밌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챗봇, 인공지능 챗봇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소된 사람이 무죄가 나왔을까요? 유죄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 인공지능 챗봇하고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그 챗봇의 대화를 결국 읽는 사람 상담원이 여성이라는 사실 몰랐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비스로 챗봇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한 어떤 채팅을 최종적으로 읽고 반응해 주는 건 사람인 거예요. 챗봇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이제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상담원이 챗봇에 있는 글을 읽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무죄가 됐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알았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어떤 그 사용하는 단어나 어떤 그런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폭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그 메타버스에서의 젠더 폭력을 주제로 한 그 토론회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검에 있는 이제 검사들도 와서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 메타버스에서 이제 아바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성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채팅을 해가지고 뭐 청소년에 대한 어떤 뭐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바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어떤 폭력의 문제들, 청소년에 대한 뭐 성착취라든가 아니면 뭐 그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제 재팬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제 뭐 디지털 휴먼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광고에 이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이러한 아바타를 사용해서 가상인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같은 문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가상인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아직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했을 때 이제 저작권 인정할 수 있느냐.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인격이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의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저작권법에서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에게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법률 개정안들도 올라가고 있어서 조만간 이 부분도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이게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정한지 신뢰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요즘에 뭐 나오고 있고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게 되면 영어권 침해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슈가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관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게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목적이 정당한가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한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방법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이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알고리즘인가 하는 부분이 인공지능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인공지능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률이 인공지능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법률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역할을 할 때 잘하는 거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미리 법을 만들어 놓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선도적 대응의 한계가 있고 또 이러한 어떤 과학기술이 실제로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막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걸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어요. 또 기술 개발자는 최대한 윤리 지침을 잘 지켰지만 사용자가 그거를 비윤리적으로 나쁘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가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윤리가 어떠한 것이 정말 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지능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인공지능 법안을 보면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의 그 위험한 인공지능 경우는 아예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간복제 같은 것들이 기술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인간복제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윤리에 관한 어떤 기준들이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제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에 관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있지만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아직 법이 마련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디게 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아마 그 조만간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다음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그 내용들이 좀 더 정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만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사전적 규제나 사후적 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윤리이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법률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도 정할 수 있고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저 기술의 그 유용성에 비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면 허용하지 말아야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기술자나 아니면 또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뻔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